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동중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경비협회가 하는 일과 정책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방송에 이제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네. 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부회장 동중영입니다. 네. 자, 한국경비협회가 이제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과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1978년도에 설립됐고, 경비업법 23조에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현재 그 조직은 남길석 중앙회장을 비롯해서 역대 중앙회장, 자문위원단, 그리고 그 9명의 부회장과 그 각 지방협회장, 그 임직원을 포함해서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연간 2만 5천 명의 경비원을 교육시키는 국내 최대의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78년에 이게 창립을 했다면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단체네요. 네, 우리나라 경비업이 도입되면서 거의 최초로다 이제 설립된 단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경비협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인원수는 종사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실질적인 공식적인 통계는 한 16만 정도의 경비원이 있고요. 예. 그 이제 4,000개, 4,500개의 경비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통계가 안 잡히는 그 경비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한 75만 정도. 75만요? 네. 아주 굉장히 큰 단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경비 분야 하면 시설 경비나 호송 등인데, 민간 경비 분야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경비 분야, 그 다음에 이제 호송을 기준품으로 하는 호송 경비 분야,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을 하는 특수 경비 분야 업무, 그 다음에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라고도 하죠. 네네. 예, 신변부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수한 장치라든가 감지 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기계 경비 업무 쪽에 무인 경비라고도 합니다. CCTV 포함해서. 총 5가지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 교통유도 경비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산불 예방 그렇죠.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유원지 같은 관리 업무, 그 다음에 경찰 긴급대응 서비스 업무,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 업무까지도 경비 업무에 포함시켜서 국민들이 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경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를 추산한다면 향후 이런 업무가 도입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의 일자리는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뭐 접할 때 뭐 일부 보면 경비업 하면 뭐 아파트 주민 갑질 뭐 피해를 보거나 처우 개선들 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하는데, 현재 경비업의 그 처우라든지 현실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경비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하물며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경비원들한테 갑질을 한다는 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경비원들에 대한 그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경비원은 경찰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를 하든 뭐 신변 보호를 하든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경찰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제복은 입었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권한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뭐 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다 부여해주고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예. 필리핀 경비원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총기도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경비원은 진짜 일반인하고 똑같이 제복만 입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갑질을 하지 않나 이런 그리고 판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떤 뭐
그 경호를 하거나 이런 경비를 했을 때 어떤 그 문제점에 부닥쳤을 때 법적으로 네.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다 그런 뭐 제도가 없으니까. 네, 보호하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야, 그러면 이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참 좀 어려움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어렵고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강한 규제를 하고 어떨 때는 좀 밥그릇을 빼가는 정책을 뺏어가는 정책을 피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고 개선될 사항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코로나가 이제 아주 뭐 대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경비업계에서도 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다들 이제 행사가 또 줄었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도 있고 이제 뭐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비업계는 실질적으로 모든 건물에 다 배치돼서 네. 경비원들이 배치돼서 최전선에서 코로나 예방에 그렇죠. 통제로 출입 통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1등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떠한 그 뭐 대우라든가 뭐 추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었던 게 현실이고 두 번째 이 우리 업계 중에 이제 그 경호업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행사가 취소되면서 다 뭐 그 경호 행사가 취소돼 버리니까 같이 시설 통제를 해줘야 되는 출입 통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 업계는 지금 현재 쓰러져가는 입장에 있고 이미 이제 2년 동안 버티지 못하는 업체들은 다른 업종 전환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아주 재난 지원에 대한 게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비협회에서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좀 안타까움이 엄청 거기다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뭐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업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전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해도 이거 다른 데는 좀 지원을 받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뭐 자영업자들은 사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는데 그죠? 네, 당연히 저희들도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호소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사항이 있고 이제 또 지방정부에서 할 사항이 있는데 경비 업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이 협회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비업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 병원이나 각 병원이나 뭐 그 의료 시설에도 우리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비를 쓰고 또 이제 출입을 또 관장을 하는데 그분들의 또 처우라든지 이런 게 또 차이가 있다면 그 역시도 또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기관에든 어떤 장소든 민간 경비가 다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온도 체크도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뭐 출입 제외 대상자들은 또 출입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의 업무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2배 이상이 가중돼 있고 피로도가 높죠. 그렇다고 보면 또 뭐 감시 단속적 근무라 해갖고 쉬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조차도 이제 다 뺏겨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업계라든가 그 해당 경비원한테는 특별한 더 보수가 줘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뭐 종사자들은 의료진들은 그렇게 받고 있지만 그렇죠. 그 경비원들은 같은 의료기관에 속해서 근무하면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뭐 그 해당 기관에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 고용 정책 또 예. 이게 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직접 고용 정책은 그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네. 원래 국가는 뭐 항만을 건설하다든가 국책 사업을 한다든가 교육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당장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어려운 일을 하는 거 하고 이익이 되는 거는 민간 기업에 넘겨서 그 부를 경제적 이익 가치를 창출하게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민간 경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민간 경비 업체에서 하던 일을 직접 고용하게끔 한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학교에 당직을 경비를 쓴다든가 네. 경비 업무를 한다든가 이걸 갖다가 예전엔 전문성 있는 그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교육시켜 갖고 해서 정당한 인원을 하게 했는데 이걸 갖다 직접 고용하게 했고 또 이런 공항이라든가 이런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부 뭐 친정부 인사를 안 쳤겠죠, 당연히. 근데 발주처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친정부 인사들보다는 친정부 인사 어차피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인사들보다는 이 경비 전문 업체에서 맡아서 해주는 게 관리도 더 좋고 하다. 그렇다 보면 일자리를 사실은 업계로부터는 일자리를 뺏어간 거고 자기들한테는 좋은 뭐 친정부 쪽의 성향의 사람들을 안 치어서 업계를 갖다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거기에는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비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비업자에는 그 경비원을 관리해주는 경비 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자격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경비원이 있고 경비원도 이제 경력이라든가 이런 그 유무에 따라서 자 뭐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그런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몇몇 명이 딸려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몇몇 명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정책으로 이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접 고용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공무원을 만든다는 거죠. 예, 공무직이나 뭐 예, 예. 공무직이라고도 표현하고 공무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공무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스템에서 경비원들을 빼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직접 고용을 해드니까 제외를 시킨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뭐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인건비를 착취하는 뭐 경비업체는 뭐 인건비를 착취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극단적으로 몰아서 경비원들을 뺏어갔는데 경비원들은 대개가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나중에 그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되면 취업이라든가 연령 제한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걸 반대했던 단체가 대한노인회. 예, 오히려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애먹었습니다. 왜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일자리 다 날아간다. 그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경비 업무에 적합하신 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건강하시고 하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아시아 경기대라든가 올림픽 이런 거를 하면서 그죠? 다 이거 민간 경비가 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했던 뭐 아셈이라든가 네. 뭐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오는 것도 다 저희들이 이제 그 검색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민간 경비가 했는데 이런 민간 경비가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노하우가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싹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 국가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1위 기업, 2위 기업 다 뭐 몇몇 명씩 다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조차도 외국 자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FTA에서도 그 어떤 그 실질적인 협정 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경비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 조합을 만들거나 더해서 자꾸 민간에 활성화시켜서 공적인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신분을 다 부여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자꾸 말살하는 정책으로 가니까 업계는 더 힘들어지고 자꾸 폐업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경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 지금 현재 어떤 사회 불안 요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왜 정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경비 영역은 국가의 전유물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기본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허가제로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5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항목에서는 니네가 민간인이 해라. 허가는 금지된 거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신고나 네. 뭐 그냥 뭐 등록하고는 좀 틀리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너무 규제가 심한 겁니다. 네. 심지어는 그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총이 필요합니다. 네. 가스 분사기라고 그렇죠. 하죠. 전문 용어로. 가스 분사기가 필요한데 이제까지 한 40년, 50년 동안 경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스 분사기를 뭐 사용해가지고 뭘 했다는 게 없습니다. 몇 수천 명의 경비원들이, 수십만 명의 경비원들이 가스 분사기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그렇다면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스 분사기가 필요 없는데 허가 조건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을 하면 임대 사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건물 수요도 안 되고. 이거 실질적인 그 헌법선 대상이죠.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규정인데 그러네요.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경비업 명부를 보면은 과거에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저촉될 소지가 많은 그런 그 규칙이라든가 시행령 그다음에 이 법이 많이 이제 그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고 거기에다가 또 이 경비업자들을 뭐 경비업자도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관이고 사업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 인건비를 착취하는 그런 뭐 단체로 몰아가지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다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몰아서 직접 고용 정책을 피면서 이번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또 코로나 가중돼서 전체적으로도 어렵게 된 거죠. 다 어렵겠지만 특히 사람을 갖다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경비 업무가 그렇죠. 대다수가. 그러니까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경비 업무는 우리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을 뭐 그냥 바로 그냥 뭐 고용 파견 뭐 이런 게 아니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또 하는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 지식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하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비업을 운영을 하면 뭐 그 임대업을 뭐 못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뭔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이거는 저 요즘 사회에선 사실 이게 좀 불평등한 게 아닌가. 근데 특수경비업이라고 해서 국가 정유시설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실탄을 소지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그 경비 업무인데 네.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의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고 있어서 건물도 구입하려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구입하면은 자기가 사용 공간을 빼고 나머지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물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비업 정책 또 외에 이번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그 정부에 바라는 경비업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하면 첫 번째 네. 예, 직접 고용 정책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인 일자리도 늘고 자유롭게 경비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이 기반이 만들어지고 예. FTA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입찰 공고도 그렇다면 자연히 늘어나게 되고 예. 예, 업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경비업법은 다른 업종 관련 법령보다 제도로 3배가량이 많습니다. 제한 규정이. 또 양별 규정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탁상 행정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총이 왜 꼭 필요한지 그게 하나 분실되고 신고 안 하면 허가 취소되게 되고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그 경비 업무에 중요하지도 않는데 잘못 보관했다가 잃어버리면은 허가가 취소되고 1개월 내내 뭐 신고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경비업 명부 작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손질을 봐야 될 게 많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반되는 것도 있고 또 경비원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율적으로 맡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뭐 또 넘어가고 뭐 어쨌든 간에 경비원에 자기들이 회사에서 이 요건에 따라서 경비원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경호원들은 경호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출동하는 서비스는 기계경비 그렇죠. 쪽은 기계경비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점 시켜야 되고 다 업무적 특성이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4시간 시켜갖고서 안 하면 가태료 때리고 이런 게 좀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예, 가태료 이제 한 번 위반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규정이 다 틀리죠. 모든 게 가태료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한 32개 정도의 그 위반 사항을 갖다가 하면 그렇게 가태료나 행정처분을 맡게 됐고 심지어는 허가처분, 뭐 행정처분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비협회에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를 위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해당 경찰관 분들은 공공치안 쪽에 좀 치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가중돼 있습니다. 경찰관들도.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왜 뭐 불법적으로 무자격 경비원들이 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했다는 거, 그다음에 무자격 경비업체가 그냥 경비업체를 갖다 임량해서 꾸며가지고 인원 동원하고 들어가고 뭐 예전에 쌍용인 불법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무자격자 경비원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게 무자격자. 다 우리 경비협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거는 경찰에서 고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비협회는 각종 업종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신고를 받는다면 배치 폐지 신고를 받는다면 이거는 경비업체 무자격자야. 경비원이 여기 현장은 이 업체가 들어가는 건 안 됐는데 그 불법적인 경비원 여긴 교육을 안 받았는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바로 현장 누가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이 배치 폐지가 정당한지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비원들이 그 질 좋은 제대로 된 경비원을 갖다 배치 폐지해서 국민의 안전을 갖다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경비원 배치 폐지는 반드시 우리 협회에서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 이임 사무가 없습니다. 법정단체는 이임 사무를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정도는 경찰에서 우리한테 해줘야지 우리도 이제 그 이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그러면서 경찰은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 감독만 하면은 경찰은 공공치안에 더 인원이 부족한데 더 집중할 수 있고. 이거는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다 모든 걸 뭐 경비원 기본 자격부터 다 그 AISA라는 그 협회에 다 맡겨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회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경비협회는 그 의사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이사회하고 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 남규석 중앙회장이 이제 공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해관이 좀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저희가 한 30년 가량 된 해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거기 주변 그런 해관을 노후화된 해관을 갖다가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갖다가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비협회에 회원사를 많이 늘리는 건데, 지금 현재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를 우리 협회로 가져오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학회에서도 경비학회라든가 경호경비학회, 경찰행정학회에서도 이거 협회에서 하는 게 맞다. 다른 국가들 잘 돼 있는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협회에다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를 가져오는 거를 갖다가 지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이제 교통유도 경비 업무라는 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 그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해병전후에 아니면 무보험 운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경찰이나 헌병 그 보조자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나 수신호했다고 가가지고 사고 났다면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통유도 경비 업무가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이제 비제도권에 있던 사람들을 다 전문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최근 근처에 있는 나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도로공사라든가 행사장이라든가 해서 이런 장소에서도 경비 업무를 교통유도 경비 업무를 무조건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인원 창출, 고용 창출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지금 산불 관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관리 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골에 이제 전문가는 뭐 전문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실 분들이 이제 뭐 오토바이나 뭐 오토바이크라든가 뭐 이런 차량을 해서 순찰을 도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불 감소량이 이번에는 뭐 좀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산을 많이 안 가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산을 다니다 보면은 뭐 등산이 많아지면 산불 발생 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맡겨라. 그게 이제 요즘은 그 첨단 민간 경비가 하게 되면 첨단 드론을 띄운다든가 초기 진압이 가능한 드론을 탑재해서 주기적으로 돌게 하고 이런 드론으로도 하고 기동성 있게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자. 그다음에 유원지 같은데 뭐 위험한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깊은 곳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점상을 담속한다든가 이런데 이런 것도 이제 전문적인 동네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지형은 잘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했는데 그분들을 다 제도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그렇죠. 하면 시스템을 해서 저희만 뭐 업체만 좋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격이 된다면 활용할 수도 있고 안 된다면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자. 그러면 한 40에서 50만 정도는 고용 창출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제도 개선이나 어떤 규정을 좀 확대할 수 있는데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고 더욱이 시민들의 또 안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경비협회 동중영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